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석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사돈, 생일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나이 들어 챙길 게 뭐 있다고? 사돈 정자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리고 뺨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던 그 순간으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4시 반,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이불을 젖히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11월의 새벽은 유난히 쌀쌀했죠. 부엌으로 나가 작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부엌을 밝혔어요. 오늘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68번째 생일. 미역국이라도 끓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축하해 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으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물에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꺼내 참기름에 달달 볶았습니다. 지글지글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가득 퍼졌어요. 국자로 천천히 저으며 물을 붓고 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손끝에서 김이 올라왔죠.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힌 손.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4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무거운 짐을 나르고 추운 겨울에도 맨손으로 김치를 버무리고 뜨거운 국물을 푸면서 생긴 흔적들이었습니다. 저 손으로 아들을 키웠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 혼자 석호를 키우느라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었어요. 그때 석호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아들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거나 숙제를 하다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곤 했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껑을 열어 간을 보니 딱 좋았어요. 예전에 석호가 어릴 때는 생일 아침이면 이 미역국을 세 그릇씩 먹곤 했는데 이젠 쳐다보지도 않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말고 저쪽에 앉으세요. 갑자기 며느리 예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나온 그녀는 머리를 대충 묶고 손에는 명품 캐리어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 처가 부모님과 함께 일주일간 유럽 여행을 간다고 했었죠. 부엌이 좁으니까 거실에 계시면 안 돼요. 예린의 말투는 차갑고 퉁명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스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어요. 거실은 이미 전쟁터 같았습니다. 캐리어가 4~5개, 쇼핑백과 선물 상자들이 통로를 가득 메워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엄마, 이 캐리어 저쪽으로 좀 옮겨줘. 아들 석호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무거운 캐리어를 들었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미안함 없이 피곤하다는 표정만 지었죠. 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수건이랑 양말 좀 챙겨주세요. 제대로 챙길 줄은 아시죠? 예린이 또 명령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수건과 양말을 꺼냈어요. 깨끗하게 개어서 가방에 넣었지만 예린은 다시 꺼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넣으면 구겨지잖아요. 제가 다시 할게요. 그녀는 시어머니인 저를 마치 하인 대하듯 했습니다. 말끝마다 하대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친정 엄마와 통화할 때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였죠. 엄마, 지금 준비 중이에요. 금방 갈게요. 다정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땡그랑.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7시도 안 된 시간인데 벌써 사돈댁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대형 세단이 우리 집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양복을 입은 기사가 내려 트렁크를 열더군요. 사돈 부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자는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성우는 손목에 굵은 금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기사가 캐리어를 꺼내 우리 집 현관까지 들여다 놓았습니다. 저는 급히 현관으로 나가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일찍 오셨네요. 그러나 정자는 제 인사는 받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사돈, 여기 먼지 좀 닦으셔야겠어요. 집이 좀 덜 정돈된 것 같네. 정자의 눈이 거실을 훑어내리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구석구석 청소했는데도 그런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이 집이 초라하게 보이나 보구나. 물도 좀 끓여놓지 그러셨어요. 우리 예린이 차 마셔야 하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예린이 친정 엄마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어서 와요. 피곤하시죠? 그녀는 정자의 팔을 잡고 소파로 안내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살갑던지 평소 저를 대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님, 거기 말고 저쪽에 계세요. 저희 엄마가 앉으셔야 해서요. 예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는 방금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 의자로 옮겨 앉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정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장 상인 티가 여기저기 배어 있네. 냄새도 좀 그렇고. 예린아, 내가 여기서 사는 게 힘들겠다. 엄마,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예린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번 돈으로 산 집인데 그들 앞에서는 초라한 판잣집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정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25평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정자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25평? 우리 집 거실만 한 크기네. 예린아, 너 정말 고생이 많구나. 예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마. 저도 좁아서 답답해요. 이 좁은 집에라도 들어와 살게 해준 게 접대. 저런 말을 하다니. 차가운 차 한 잔. 물이 끓자 저는 차를 우려 가져갔습니다. 정자는 찻잔을 들어 냄새를 맡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차예요? 보리차입니다. 보리차? 우리 예린이는 이런 거 안 마실 텐데. 녹차나 홍차는 없나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녹차를 우렸습니다. 이번엔 너무 진하다며 다시 타와달라고 했어요. 세 번째 차를 가져가자 겨우 한 모금 마시고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식어버린 미역국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하얗게 굳은 기름이 국물 위에 떠 있었죠. 제 68번째 생일상은 그렇게 버려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슬슬 준비해야겠네. 택시 부를 시간이야. 정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여행 준비로 분주했지만 저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오가는 웃음과 이야기 속에 저는 단 한 번도 끼지 못했어요. 제 자리라고 부를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어제 몰래 사둔 작은 케이크 초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분홍색 숫자 6과 8, 68을 의미하는 초였죠. 꺼내서 미역국 위에라도 꽂아볼까 하다가 다시 서랍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올해도 아닌가 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억지로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만 실룩거릴 뿐이었어요. 네 사람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제게 향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아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식탁 위에 식어버린 미역국만이 제가 여기 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죠. 현관 앞이 분주했습니다. 예린이 구두굽을 탁탁 구르며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어요. 정자는 명품 핸드백을 메고 남편 성우와 함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석호도 여권과 지갑을 다시 한번 점검한 뒤 현관문 쪽으로 향했죠. 모두가 떠날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습니다. 공기는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제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식탁 옆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에요. 순간 모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예린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뒤돌아봤어요. 정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성우조차 이럴 때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싶은 듯 고개를 갸웃거렸죠. 정자가 딸에게 들리도록 크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돈, 생일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나이 들어 챙길 게 뭐 있다고? 엄마, 늦었어요. 빨리 가요. 예린도 가방을 챙기며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제 말은 아무런 공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위기 깨는 잔소리쯤으로 치부되었을 뿐이었어요.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희생한 제가 단 한마디 축하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러웠어요. 두 손을 움켜쥐고 울부짖듯 절규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생일 챙기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예린이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맞나요? 목소리가 울음에 섞여 갈라졌습니다. 현관에 서 있던 가족들이 모두 순간 얼어붙었어요. 캐리어 손잡이가 덜컥 흔들리며 긴장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예린은 얼굴을 찌푸리며 눈을 피했고 정자는 인상을 쓰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석호야, 엄마 생일인 건 기억하긴 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를 이렇게 놔두니? 울음과 절규가 겹쳐 집안을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석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맺히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장모와 장인 앞에서 어머니가 울부짖는 모습이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깎는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겹쳐 이를 악물고 고함을 질렀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는 알기나 하니? 겨울에 손 갈라지도록 김치 담그고 여름에 땀 흘리며 전 부치고 그렇게 번 돈으로 너 대학 보냈는데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비통해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제 와서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냐? 처갓집 식구들 앞에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도 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석호의 손이 번쩍 들어 올려졌어요. 제 뺨을 세게 후려친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습니다. 머리가 옆으로 꺾였고 뺨은 금세 붉게 달아올랐어요. 화끈거리는 통증이 얼굴 전체로 퍼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지만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제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얼굴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돈, 여행 앞두고 좀 불편하네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 말에는 동정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분위기를 망쳤다는 비난이 담겨 있었어요. 예리는 아무렇지 않게 캐리어를 챙겼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일상적인 것처럼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성우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하나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울리다가 사라졌어요.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석호만이 잠시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무심하고 건조했습니다. 엄마, 내가 장인어른께 투자받으려면 잘 좀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다녀와서 얘기해요. 그 말을 남기고 석호도 짐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현관문이 다시 닫혔어요. 거실엔 정막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뺨으로 가져갔어요. 뜨겁게 달아오른 뺨.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미어지는 듯 조여왔어요. 뺨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제가 평생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 제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택시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사람을 태운 택시는 공항으로 향했겠죠. 일주일간의 행복한 여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68번째 생일 아침, 단 한 사람에게도 축하받지 못한 채, 뺨에 손자국만 선명하게 남은 채,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목이 쉴 때까지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죠. 뺨에 따가운 통증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손자국이 붉게 올라와 있었어요. 제 아들의 손자국이었습니다. 그 자국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어린 석호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맞고 온 날 제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누가 우리 아들을 때렸냐며 학교까지 찾아갔었죠. 그런 아들이 이제는 제 뺨을 때린 것입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다가 겨우 소파로 기어갔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다가 괜히라도 몸을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방 구석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서류철 밑에 뭔가 두툼한 봉투가 눌려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에 있지? 의아해하며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는 이미 뜯어져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만져진 흔적이 있었어요. 손끝에서 묘한 불길함이 스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굳어버렸어요. 숨이 막혀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그리고 집 담보대출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펼쳐 들었어요. 낯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대출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린 것이었어요. 그것도 제 허락 없이 제 도장을 훔쳐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계약서가 흔들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봉투 속에 작은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볼펜으로 적은 글씨가 보였어요. 이 돈으로 우리 인생 다시 새롭게. 짧은 문장 하나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에 든 종이가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내 집.
내 피와 땀으로 지킨 집을 내 아들이 이런 말로 팔아치우다니. 종이를 떨어뜨리고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식어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터져나와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뺨에서 떨어진 눈물이 계약서 위에 얼룩을 만들었어요. 울음은 점점 오열로 번졌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 자식에게 이렇게 당해야 하니.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가던 기억.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으며 가족 밥상을 차리던 기억. 빚을 내서라도 아들을 대학에 보냈던 기억. 졸업식 날 아들이 엄마 이제 내가 돈 벌어서 편하게 해드릴게라고 했던 그 약속. 그 모든 희생이 이 돈으로 우리 인생 다시 새롭게라는 문장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꽉 쥐었어요. 내가 목숨처럼 지켜온 집을 내 허락도 없이 담보로 잡다니. 울음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이 숨을 막았어요. 한참 동안 바닥에 무너진 채 울부짖었습니다. 옆집에 들릴까 싶어 입을 막아보았지만 흐느낌은 멈추지 않았어요. 목이 쉴 정도로 울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눈물이 마를 즈음 손에 남은 것은 구겨진 계약서와 쪽지뿐이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른 눈물 자국은 아직도 따뜻했어요. 결국 눈앞의 서류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의 등을 밟고 집을 이용해 자신들의 발판을 꾀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여행 간 사이에 몰래.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 가슴 속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었어요. 68살의 늙은 여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 그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구겨진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배신했다는 확실한 증거. 손에 든 봉투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이 종이 몇 장이 제 평생을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뺨을 맞고 배신의 계약서를 본 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유일하게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미자를 찾아갔습니다. 동네 다방 구석 허름한 의자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앞에 두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일을 고백했어요. 뺨을 맞던 순간 인감도장을 훔쳐 대출받은 계약서, 이 돈으로 우리 인생 다시 새롭게라는 쪽지까지. 미자는 입술을 깨물며 제 손을 꽉 붙잡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마련아, 내가 평생 참아온 거 알아. 지만 이제는 끝내야 해. 걔네들 곁에 있다가 내가 먼저 죽겠어.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눈물 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으며 살 수 없다. 끝내야 한다. 미자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마련아,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젊은데 실력 좋아. 한번 만나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뺨의 열기는 이미 가라앉았지만 마음속 분노는 오히려 차갑게 응고되어 가고 있었어요.
뜨거운 울음은 끝났다. 이제는 냉정하게 움직일 차례다. 며칠 후 미자의 소개로 젊은 변호사 황민수를 만났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어요.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약서, 인감도장 사본, 그 쪽지까지. 황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서류를 훑쳤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모든 재산은 어머님 단독 명의입니다. 아드님이 인감을 훔쳐 대출받은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해요. 큰 숨을 내쉬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시에 배신한 아들을 생각하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 아들이 내 이름으로 죄를 저지르다니. 황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모르니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통장도 여러 개로 나누시고 중요 서류는 은행 대여 금고에 보관하세요. 저는 메모지에 그의 말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의 떨림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짠다.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제 재산을 정리해 봤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를 펴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서울 낡은 아파트 6억, 은행 적금 1억, 남편 사망 보험금 예치금 1억,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조금씩 모은 땅. 1987년 봄 평당 1만 원짜리 논두렁 100평을 샀을 때 시동생이 비웃었죠. 형수님, 그 돈으로 차라리 금반지나 하나 사지. 논두렁이 뭐가 되겠어요? 친척들도 거들었습니다. 여자가 땅 사서 뭐 하려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속으로만 다짐했어요. 내 손으로 모은 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커피 한 잔 마실 돈을 아껴서 옷 한 벌 살 돈을 모아서 명절 때 용돈 받으면 그것도 땅 사는데 보탰어요. 그렇게 30년을 모으니 4,000평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정부에서 국도 확장 노선을 발표했는데 제 땅 대부분이 도로 예정지에 편입된 것이었습니다. 평당 1만 원도 안 되던 땅이 순식간에 수십 배로 뛰어올랐어요. 시청에서 보상금 통지서를 받던 날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12억 3천만 원.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종이에 적힌 숫자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내 힘으로 만들고 지켜온 게 있었다. 총 재산 20억.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밟혔던 만큼 저것들을 밟아줄 차례다. 부동산 김 실장을 찾아가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친구 미자의 소개로 알게 된 김 실장은 이 동네에서 20년째 부동산을 운영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이 집이면 금방 나갈 겁니다. 위치도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요. 집을 내놓고 며칠 만에 젊은 맞벌이 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는 집을 둘러보며 흡족해 했어요. 어머니, 집 정말 깨끗하게 쓰셨네요. 관리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바로 입주해도 되겠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평생 살았던 집을 떠난다는 서러움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요. 계약금 5천만 원이 제 손에 들어오자 제 두 눈에 새로운 불빛이 일어났습니다. 은행 봉투 속 수표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은행 VIP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직원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VIP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평생 일반 창구에서만 업무를 봤는데 VIP실이라니.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자 커피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변호사의 조언이 떠올랐어요. 그 다음엔 대여 금고를 신청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금고에 넣었어요.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통장, 도장. 더 이상 집에 두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금고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저도 제 재산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어깨가 펴지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생 시장에서만 옷을 사던 제가 백화점에 간 거예요. 자동문이 열리며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매장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스타일을 찾으세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품위 있고 고급스러운 옷으로 보여주세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옷을 골라주었어요. 거울 앞에서 새 옷을 입어봤습니다. 비싸 원단의 재킷과 스커트.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고급 옷이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허리 굽은 시장 상인이 아니라 품위 있는 여인이 서 있었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결제했어요. 제 돈으로 제가 쓰는데 뭐가 아까운가요? 백화점을 나오며 쇼핑백을 들고 걸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초라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첫째, 바닷가가 보이는 집으로 이사하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전 모든 재산 처분하기. 셋째, 새로운 인생 시작하기.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했던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운다. 그 결심이 가슴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거실에 놓인 캘린더를 봤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오기까지 일주일.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책상 서랍을 열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어요. 집은 팔렸다. 짐은 보관센터로 옮겼다. 이 메모를 현관문에 남길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만 남아있을 거예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는다. 이제는 행동할 차례다.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나 결정했어. 끝까지 갈 거야. 잘했어, 마련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새 옷을 입은 제 모습이 비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 고인 눈이 아니었어요. 단단하고 차가운 결단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다. 평생 당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1987년 봄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모은 돈 100만 원을 손에 쥐고 부동산에 갔던 날이었어요.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논두렁이 있는데 평당 1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죠. 100평 사시면 딱 100만 원입니다. 근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땅은 당장은 쓸모없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라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제 명의로 된 첫 번째 땅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땅 생겼어요. 100평이나 되는 땅이요.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시동생이 그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형수님, 그 돈으로 차라리 금반지나 하나 사지. 논두렁이 뭐가 되겠어요? 여자가 땅 사서 뭐 하려고? 친척들도 거들었어요. 마련 씨 미쳤나 봐. 쓸데없는데 돈 쓰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다짐했어요. 언젠가 이 땅이 보답할 날이 올 거라고. 그 후로도 계속 땅을 샀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옷 한 벌 살 돈을 모아서 명절 때 받은 용돈까지 모두 땅을 사는데 보탰어요. 1990년 200평 추가, 1995년 500평 추가, 2000년 800평 추가, 2010년 1000평 추가. 장부에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 번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조금씩 모아 땅으로 바꿨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비밀 금고였죠. 친척들은 계속 비웃었습니다. 마련 언니, 아직도 그 쓸모없는 땅 사고 있어요? 그 돈으로 석호한테 용돈이라도 주지.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다짐했어요. 이건 내가 지킬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총 4,200평, 평당 1만 원도 안 되는 논두렁이었지만 제가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시청 도시계획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실에 앉아 봉투를 열었어요. 국도 확장사업 토지 보상 통지서.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어요. 종이를 탁자 위에 펼쳐놓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귀하 소유의 토지가 국도 영호선 확장 예정지에 편입되어 평당 보상가는. 눈이 숫자에 멈췄습니다. 평당 300만 원, 4,200평 300만 원 126억. 아니, 숫자를 잘못 봤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총 보상 금액 12억 3천만 원.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평당 1만 원도 안 되던 땅이 300만 원이 됐다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청으로 갔습니다.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이번 국도 확장으로 주변 땅값이 다 폭등했습니다. 정말 12억이 맞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당 단가와 총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약 11억 정도 되실 겁니다. 11억.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보상금은 언제 나오나요? 한 달 후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어머님 통장 번호 알려주시면 등록해 드릴게요. 저는 새로 만든 통장 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시청을 나오며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어요. 나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30년간 묵묵히 준비해온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미자와 함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은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고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통창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고 하얀 파도가 해변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마련아, 정말 좋다. 미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거실은 넓고 환했습니다. 은은한 회색 대리석 바닥, 깨끗한 하얀 벽, 최신식 주방. 제가 살던 좁고 어두운 집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이 집 얼마인가요? 부동산 중개인이 대답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입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살기 딱 좋은 집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계약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자가 놀라서 저를 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차례였어요. 다음 날 계약금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일주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여행해서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포장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안짐을 전부 보관센터로 옮겨주세요. 내일 아침에 올 수 있나요? 네, 어머님. 몇 시에 방문해 드릴까요? 아침 9시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들 부부의 옷, 가방, 명품들,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 앨범도, 예린의 화장품도, 석호의 양복도, 이제 이것들은 모두 보관센터 창고에 쌓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포장업체 직원 4명이 왔습니다. 어머님, 전부 다 옮기는 거죠? 네, 제 짐 빼고 전부요. 대충 포장해도 됩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고 일을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박스에 쳐넣고 명품 가방을 비닐로 감싸고 가구를 드러냈습니다. 예린의 결혼 앨범이 박스 사이에 끼어 들어갔어요. 조심스럽게 다뤄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 만에 집이 텅 비었습니다. 거실엔 먼지만 남아 있었어요. 보관센터 주소 여기 맞죠? 네, 맞습니다. 트럭이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 짐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영정사진, 낡은 앨범 하나. 그것이 전부였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이 집, 아들을 키우고 웃고 울었던 이 공간. 하지만 이제는 아무 미련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에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집은 팔렸다. 짐은 보관센터로 옮겼다. 그 아래 보관센터 주소를 적었어요.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미자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련아, 준비됐어? 응, 다 끝났어. 짐을 싣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시동이 걸리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오며 창밖을 봤습니다.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다 저를 봤어요. 손을 흔들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신 이 동네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닷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들고 15층 현관문을 열었어요. 통창 너머로 펼쳐진 바다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바다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미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마련아,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응, 미자야. 나 이제 자유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입금 11억 2천만 원. 토지 보상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미자가 화면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마련아, 정말로 됐구나.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비웃음 받으며 모은 땅. 그 땅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총 재산 20억, 집 6억, 적금 1억, 보험금 1억, 세집장금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토지 보상금 11억.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어요. 이틀 후면 아들 부부가 여행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잠긴 문 앞에서 비명을 지를 모습이 눈에 그려졌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오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바닷가 집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다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자였어요. 마련아, 지금 내 집 앞이야. 곧 애들 도착할 것 같은데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고마워, 미자야. 전화를 끊고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시간 후 미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마련아, 택시 막 도착했어. 4명 다 내렸어.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보는 거 다 말해줄게. 저는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미자가 생생하게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택시에서 내린 4사람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답니다. 예리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정자는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대요. 석호와 성우도 캐리어를 끌며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간의 행복한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석호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죠. 비빅.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네. 석호가 다시 눌렀습니다. 비빅. 비빅. 계속 빨간불만 들어왔어요. 여보, 빨리 제대로 눌러. 뭐 하는 거야? 예린이 짜증을 냈습니다. 석호가 당황한 얼굴로 몇 번이나 다시 눌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상한데. 왜 안 열리지? 그때 석호의 눈에 문틈에 끼워진 봉투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열자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집은 팔렸다. 짐은 보관센터로 옮겼다. 그 아래 보관센터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석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예린이 메모지를 낚아챘어요. 눈으로 글자를 훑는 순간 그녀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팔렸다고? 이게 말이 돼? 어머님이 어떻게 상의도 없이 집을 함부로 팔아? 예린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고 김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김씨 아주머니, 우리 어머니 어디 갔는지 아세요? 석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흘 전에 이사 가셨어요. 짐 싣고 차 타고 가시던데? 이사를 어디로요? 그건 저도 모르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린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정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사돈이 미쳤나 봐.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팔다니. 복도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집 팔렸대. 어머니가 팔아버렸다더라. 아들 부부는 몰랐나 봐. 석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보관센터로 갔습니다. 미자가 차를 몰고 뒤따라갔다고 했어요. 보관센터는
외곽의 허름한 창고 단지였습니다. 석호가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최마련 명의로 보관된 짐 찾으러 왔습니다. 아, 네. 3일 전에 들어온 거요. 17번 창고입니다. 관리인이 열쇠를 건네주었어요. 녹슨 철문을 열자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창고 안에는 그들의 모든 짐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어요. 명품 가방은 박스 밑에 깔려 있었고 옷가지는 비닐에 대충 말려 있었습니다. 결혼 앨범은 무거운 짐 사이에 끼어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죠. 예린이 결혼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결혼 앨범이 이렇게.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석호는 멍하니 서서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먼지 쌓인 창고에 방치된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정자가 딸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예린아, 울지 마. 우리 집에 가서 정리하자.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집도 이미 끝났다는 것을. 택시가 처갓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미자가 전해준 바로는 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고 해요. 압류, 대문, 창문, 우편함. 온통 빨간 종이 투성이었습니다. 정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 집이 왜 이래? 성우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구마다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관 우편함에서 산더미 같은 독촉장이 쏟아졌어요. 은행 채무 독촉, 법원 출석 명령, 경매 통지서. 성우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예린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이 왜 이래요? 성우는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도 투자 사업이 사기였다는 것을, 투자한 50억이 모두 날아갔다는 것을, 회사도 집도 모두 은행에 넘어갔다는 것을.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까진 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여행이라도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정자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평생 모은 게 다 날아갔어. 미자가 전화로 계속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마련아, 완전 난리 났어. 사돈댁이 완전히 망했대. 투자 사기당해서 회사고 집이고 다 날아갔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석호네는 지금 보관센터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어. 예린이는 계속 울고 있고 창밖으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마련아, 내가 한 짓이 대단해. 정말 깔끔하게 정리했어. 미자야,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그들과 상관없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무너졌어요. 제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쌓아온 허세와 거짓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자가 다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석호네가 작은 원룸 하나 얻었대. 보증금도 겨우 마련했다더라. 처갓집은? 정자랑 성우는 친척집에 얹혀 살게 됐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미자의 목소리엔 통쾌함이 묻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반응은 어때? 다들 업보라고 하더라.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더니 당연한 거라고. 특히 시어머니 인감 훔쳐서 대출받은 거 소문나니까 다들 혀를 찼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석호가 너한테 계속 전화한대. 받지 마. 걱정 마. 안 받을 거야.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47통이었습니다. 모두 석호였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탁자에 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 메시지들을 읽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일 필요도 없고 며느리의 명령을 들을 필요도 없고 사돈의 무시를 참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저는 오롯이 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뺨을 맞던 그날의 통증이 떠올랐습니다. 손으로 뺨을 만져봤어요. 이미 자국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깨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가 태어났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굽은 허리에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한 여인이 보였어요. 미자가 말했죠.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맞아요. 저는 해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내일도 저는 이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볼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햇살을 느끼며 여유롭게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평생 꿈꿔온 삶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석호였어요. 저는 전원을 껐습니다. 더 이상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히 들려왔어요. 저는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자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녀가 전해준 이야기는 참혹했어요. 마련아, 석호네가 들어간 원룸 내가 어제 봤어.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 미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7평짜리 고시원 같은 데야. 부엌이라고 해봤자 싱크대 하나 달랑 있고 화장실은 샤워기랑 변기가 붙어 있어. 저는 창밖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래. 그것도 겨우 마련했대. 예린이가 친구한테 돈 빌렸다더라. 예린이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고? 그렇게 자존심 강하던 며느리가 명품 가방 다 팔았대. 구찌, 프라다, 샤넬. 중고로 팔아서 생활비 만들고 있어. 미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습니다. 어제 마트 앞에서 예린이 봤는데 얼굴이 완전 망가졌더라.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눈 밑엔 다크서클 가득하고 명품 옷 대신 싸구려 트레이닝복 입고 있던데 평소 화장을 진하게 하던 며느리가 그렇게 변했다니. 석호는 편의점 야간 알바 시작했대.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제 아들이 편의점 알바를. 가슴 한구석이 찡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업자득이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미자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예린이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었대. 근데 정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친척집에 얹혀 사는 신세인데 니나 챙겨라. 미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소리 듣고 예린이가 펑펑 울었대. 평생 친정만 믿고 살았는데 그 친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잖아. 예린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저를 하인처럼 대하던 그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거기 말고 저쪽에 계세요. 이렇게 넣으면 구겨지잖아요. 차갑고 날카롭던 그 목소리들. 요즘 석호랑 예린이 맨날 싸운대. 원룸이 좁으니까 서로 짜증만 내고. 미자가 덧붙였습니다.
어제는 예린이가 집 나간다고 난리쳤대. 근데 갈 데가 없잖아. 친정도 망했고 그들의 결혼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물질로 묶인 관계는 그 물질이 사라지면 함께 무너지는 법이죠. 미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련아, 이거 봐. 동네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야. 화면을 보니 사진이 있었어요. 빨간 압류 딱지로 뒤덮인 집. 정잔의 집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허세가 너무 심했어. 알고 보니 빚더미였네. 남 무시하고 살더니 업보 받는다. 미자가 화면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하던 회사 완전히 문 닫았대. 직원들 월급도 석 달째 못 줬다더라. 투자 사기는 국도 확장 사업이라며 땅 투자하라고 사기꾼들이 접근한 거래. 성우가 50억 넣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서류였어. 땅도 없고 사업도 없었대. 50억?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30억이나 있었대. 그거 갚으려고 집이랑 회사 저당 잡혔는데 결국 다 날아간 거지. 그렇게 거만하게 굴던 사돈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정자는 어떻게 지내? 친척 집에서 눈치 보며 산대. 평생 남 무시하며 살던 사람이 이젠 밥 얻어먹는 신세가 됐어. 미자가 혀를 찼습니다. 친척들도 차갑대. 평소에 정자가 얼마나 거만하게 굴었는지 다 알잖아. 이제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어딨겠어. 미자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동네에서 완전 난리야. 석호가 내 인감 훔쳐서 3억 대출받은 거 다들 알아. 제 인감을 훔친 일이 소문났다니. 사람들이 뭐래? 자식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천벌받는 거라고 난리야. 특히 옆집 김씨 아줌마가 동네방네 소문 다 퍼뜨렸어. 김씨 아주머니. 평소에도 입이 가벼운 분이었죠. 시장 아줌마들도 다 알아.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들 알잖아. 그래서 석호 욕 엄청 해. 미자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제 석호가 마트 가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쑥덕거리는 거 다 들었대. 어머니 인감 훔친 놈이라고. 석호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자업자득입니다. 예린이도 마찬가지야. 동네에서 마주치면 다들 외면한대. 시어머니 무시하고 하대한 거 다들 봤거든. 그들은 이제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미자가 제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석호가 아직도 전화하니? 응. 어제만 20통 왔어. 휴대폰을 보니 오늘도 이미 부재중 전화가 7통이었습니다. 문자도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엄마, 우리 정말 죽겠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받을 거야? 미자가 물었습니다. 응, 안 받을 거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석호가 여기까지 찾아오면 그래도 안 만날 거야. 제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뺨을 맞던 그날. 인감을 훔친 계약서. 이 돈으로 우리 인생 다시 새롭게라는 쪽지. 그 모든 게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미자가 돌아간 후 저는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바다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석호네가 사는 7평짜리 원룸과 제가 사는 이곳. 그 대비가 극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인감을 훔치고 집을 담보로 잡고 저를 무시하고 하대한 것. 그 모든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어요. 거실로 들어와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찻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파도가 밀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 평화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명령받지 않고,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살. 평생 처음으로 얻은 자유였어요. 일주일 후, 미자가 또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마련아, 성우 회사 직원들이 고소했대. 밀린 월급 달라고. 정자는 친척 집에서 쫓겨났대. 너무 눈치 없이 굴었나 봐. 지금은 성우랑 둘이 고시원에서 산대. 그렇게 넓은 집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시원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린이 엄마가 고시원에서 산다는 거 알고 충격받았대. 친정에 전화해서 울었는데 정자가 소리 질렀대. 너나 잘 살아, 우리도 죽겠다고. 모녀 사이도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여전히 편의점 알바하는데 요즘 몸이 안 좋대. 밤낮이 바뀌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거지. 제 아들이 아프다는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마련아, 근데 말이야.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석호가 곧 너한테 직접 찾아갈 거래. 이 주소를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아? 부동산에 물어보고 다닌대. 최마련이란 이름으로 계약한 집 있냐고. 결국 그날이 오는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곧 석호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뺨을 맞던 그날 나는 이미 결정했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기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석호와 예리는 좁은 원룸에서 서로 원망하며 싸우고 있겠죠. 정자와 성우는 고시원에서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한숨 쉬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성은 무너졌습니다. 허세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무너진 성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석호였어요.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곧 찾아갈게요. 주소 알아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라.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뺨은 잊지 않았다. 그날의 배신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고요히 들려왔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 중 어느 날 석호가 이 문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사흘 후 석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카페에서 내일 오후 3시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발 와주세요. 저는 한참 동안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자야, 내일 석호를 만나러 갈 거야. 마련아, 정말 괜찮겠어? 미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응.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그날 밤 저는 옷장에서 백화점에서 산 고급 재킷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어요. 품위 있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어요. 은행에서 500만 원을 뽑아 갈색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택시를 타고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카페 안이 보였어요.
석호와 예린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다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종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석호와 예린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이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탁탁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카페에 울렸어요. 석호와 예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여행 갈 때 입었던 화려한 옷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석호는 낡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예린은 색이 바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석호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턱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죠. 예린은 더 심했습니다. 평소에 화장을 진하게 하던 그녀의 맨 얼굴이 처음 보였어요. 피부는 푸석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은 깎지 않아 더러웠고 손등엔 거친 자국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단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예린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석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우리 정말 죽을 것 같아. 7평짜리 원룸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왔고 저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예린이 테이블에 손을 짚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손가락은 테이블을 치며 떨렸고 눈가에 화장기 없는 얼굴엔 눈물 자국이 얼룩졌어요. 석호도 목청을 높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혹시 그 일 때문에 그래? 그건 그때 어쩔 수 없었잖아. 우리도 살아보려고 그런 거라고. 그 일, 뺨을 때린 일, 인감을 훔친 일, 어쩔 수 없었다고? 제 손이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예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욕심부린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석호가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래도 아들인데 내가 안타깝지도 않아? 피 안 섞인 사람 취급하는 거야? 피 안 섞인 사람.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피가 섞였으면 어머니 뺨을 때려도 되는 거니? 석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피가 섞였으면 인감을 훔쳐도 되는 거야? 평생 모은 집을 담보로 잡아도 되는 거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어요. 예린이 얼굴을 붉히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람들이 쳐다봐요. 쳐다보면 어때? 사돈 앞에서 날 때릴 땐 창피하지 않았잖아. 저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우리 테이블을 보고 있었습니다. 석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계셨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석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죽은 남편 탓이라도 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없어서 내가 혼자 널 키웠지. 겨울에 손 갈라지도록 김치 담그고 여름에 땀 흘리며 장사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널 대학 보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뭐야? 뺨이야. 배신이야. 인감도용이야. 그때였습니다. 예린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쿵.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주변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떨렸습니다. 석호도 주저하다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우리가 미쳤었어. 눈이 멀어서 돈밖에 안 보였어. 제발 다시 시작하게 해줘.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 두 사람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흘러 카페 바닥이 젖었어요. 카페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어떤 손님은 눈물을 닦고 있었고 어떤 손님은 휴대폰을 들어 찍으려다 말았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처갓집 앞에서 뺨을 맞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인감을 훔쳐 만든 계약서도 떠올랐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인생 다시 새롭게라는 쪽지도, 그리고 평생의 희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새벽마다 일어나 무거운 짐을 나르던 손, 겨울 추위에 갈라진 손가락, 밤늦게 돌아와 혼자 잠든 아들을 안아 올리던 밤들, 그 모든 장면이 두 사람의 무릎 꿇은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들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넌 내 뺨을 때린 그날,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봉투를 밀어내며 이어 말했어요. 이 안에 500만 원 있다. 이걸로 알아서 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석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어요. 500만 원. 그들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금액이었겠죠. 예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500만 원으로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석호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이게 끝이야? 정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은 점점 더 싸늘하게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무릎 꿇은 며느리와 아들을 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아들이래.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뺨을 때렸대. 사돈 앞에서 어머니 인감 훔쳐서 대출받았다던데.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 길은 이제 너희와 다르다. 그 말만 남기고 카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석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예린의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카페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종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가에 스친 눈물 한 방울을 손끝으로 닦아냈습니다. 내가 내 뺨을 때린 순간 이미 모든 건 끝났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길을 향한 단호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끈을 끄는 날, 완전히 자유로워진 날, 집에 돌아와 발코니에 섰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석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에서 석호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자야, 끝났어. 마련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자유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카페에 남겨진 석호와 예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500만 원을 들고 원룸으로 돌아갔겠죠. 그 돈으로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그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뺨을 때린 순간 그들은 제 가족이기를 포기한 거였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고급 재킷을 입은 제 모습이 비쳤어요. 더 이상 눈물 고인 눈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평온한 눈빛이었어요. 나는 해냈다.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꿈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거실 통창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거실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회색 대리석 바닥이 햇빛을 받아 부드럽게 반짝였고 벽에 걸린 풍경화가 따뜻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었어요. 커피 향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 갓 내린 커피를 들고 창가 소파에 앉았어요.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밖에서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좁은 아파트.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던 그 답답한 공간.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은 과거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래된 친구 미자가 서 있었어요. 마련아.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마련아. 평생 고생만 하던 내가 이렇게 사네. 내 마음이 다 뿌듯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주름진 손등에 맺힌 세월의 흔적이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긴 여정을 말해주는 것 같았죠. 30년 전 새벽 시장에서 땀 흘리며 채소를 팔던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름엔 뙤약볕 아래, 겨울엔 칼바람 속에서 손이 터지도록 일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의 대화는 차분하면서도 깊었죠. 미자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넌 늘 참고 늘 당하기만 했지. 그런데 이제야 내 삶을 찾았구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을 되찾았어.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야.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잃어버렸던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 펼쳐질 자유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호, 소식 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해. 하지만 내가 알고 있다면 말해줘도 괜찮아.
미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원룸에서 살고 있대. 석호는 편의점 알바 계속하고 예린이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한다더라. 처갓집은? 정자랑 성우는 고시원에서 계속 살아. 성우가 택배 상하차 일 시작했대. 나이 들어서 힘들다던데. 그렇게 거만하게 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몸을 쓰며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뭐래? 요즘은 별로 얘기 안 해. 다들 관심 없어진 것 같아. 그냥 저러고 사는구나. 정도. 미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석호가 가끔 내 옛날 집 앞에 온대. 그냥 서성이다가 가더라고. 제 가슴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내 새 주소는 모를 거야. 내가 절대 안 알려줬으니까.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미자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갔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이 생선 싱싱하네. 이거 사자 마련아. 오늘 회 떠먹자. 생선 가게 아저씨가 농담을 던지자 우리는 소녀처럼 깔깔거렸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제철 과일을 한 알음 샀고 꽃집에서는 예쁜 프리지아 한 다발을 골랐죠. 평생 남의 장을 봐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싱싱한 도미로 매운탕을 끓이고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을 차렸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미자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련아, 내가 이렇게 편하게 밥 먹는 거 보니까 내가 다 좋다. 저도 목이 맸습니다. 평생 서서 먹거나 남들 다 먹고 난 뒤에야 겨우 한 숟갈 뜨던 제가 이제는 따뜻한 밥을 여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가자 우리는 와인 한 잔씩을 들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에 담기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죠.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넌 내 힘으로 내 삶을 지켜냈어. 저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답했습니다. 누구도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다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았죠. 미자가 소파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마련아, 혹시 언젠가 석호를 용서할 생각 있어?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의 별들을 바라봤어요. 모르겠어. 지금은 아니야. 뺨을 맞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 인감을 훔친 배신도 잊을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마음이 변할지도 몰라. 아주 먼 훗날.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미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용서는 내가 결정할 일이야.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자와의 웃음소리가 바다소리와 함께 어우러졌어요. 창문을 활짝 열자 짭짤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지만 그 느낌이 너무나 자유로웠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번호 바꿨어요. 제발 한 번만 연락 주세요. 석호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그 연락이 제 평화를 흔들지 못했어요. 혹시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제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미자가 돌아간 후 저는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자유롭게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이제 그 갈매기처럼 자유로웠습니다. 68년 만에 찾은 자유였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오롯이 저를 위해 살 거였습니다. 그게 제가 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으니까요. 거실로 들어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평온했어요. 더 이상 눈물도 분노도 서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평화만이 얼굴에 담겨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나는 자유롭다. 바다가 보이는 이 집에서 나는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내가 평생 꿈꿔온 삶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화면 너머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살고 계신가요? 평생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냉대뿐이었나요? 저는 68배 뺨을 맞고도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게 미덕이라 배웠던 우리 세대. 하지만 그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짓밟힐 때 우리도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 둥지에서 매일 아침 생일이 아니어도 미역국을 끓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롯이 저를 위해서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68배 찾은 자유를 여러분은 더 일찍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밖으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왔다 다시 물러가는 파도처럼 인생도 흐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흐름을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루의 끝이자 새로운 내일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평화 속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